진짜. 그리고 옷도 이제는 뭐 이제 저 미국 사람 옷 큰 거 이런 거 입고 오는 건 하지 말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드릴게는 저는 이제 뭐든 이제 간에 선생님들이 해달라는 걸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게 사주 명리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 학기를 보내도 뭐 그렇게 얻어지는 게 없다 이래가지고 장명하고 우선 그 택일 예. 이것을 하기로 하셨다고 이렇게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명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좋은 이름 찾기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본인하고 맞추는 거는 사주하게 안 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는 명리학이 된 다음에 태길이고 풍수고 전부 다가 명리학 기초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좋은 이름 찾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내에 나가게 되면은 코릉에 가면 전부 명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몸에 맞아야 내 거잖아요. 그 몸에 맞추는 거는 명리학이 안 된 상태에서는 못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명은 한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실수까지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택일도 한 달이면 되고 그러면 두더 길어도 석 달이면은 완성이 다 될 겁니다. 예. 선생님, 저희들이 장명을 며칠 전에 모여서 장명을 먼저 하자고 한 이유가 네. 사주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장명부터 먼저 풀다 보면은 조금 기초를 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것부터 시작을 한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좋은 이름 찾기는 되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사용할 사람하고 맞추는 거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이름 만드는 건 돼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코롱 메이크고 블랙야크고 이런 데 가면 다 명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입을 사람 지 몸에 안 맞으면 남의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좋은 이름 찾기를 먼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이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회가 된다면은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사주하고 맞추는 방법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사주를 먼저 배워. 사주를 안 하고는 모든 역학은 사주 명리학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주부터 먼저 아, 해야 그래, 아니, 됩니다. 하면은 그래. 사주 하다가 이름도 못 배우고 많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만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해요. 예. 한두 가지는 할 줄은 알아요. 네, 짓는 것만 배우면 택일하고 이런 거 하는 것만 배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언젠가 몇 년 전에 한 학기 했죠. 예. 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명학이라는 것은 사주명리학, 풍수학, 유김, 육교학, 구성학, 기문학 등 수상 관상학 중 있고 서양 정보, 교령술 등에 함께 우리 운명을 논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모든 생물은 생멸의 전도에서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길 피흉의 길로 이끄는 게 그 목적으로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택하고 나쁜 걸 피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태백에도 어떤 양반이 몸이 1000냥이면 이름은 900냥이다 그래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름은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먹은 사람이 이름을 바꾸겠다고 하면은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 그래요.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그렇게 지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 서로는 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하고 장명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을 짓는데 원칙. 그 세 번째 장이네요. 이름은 첫째, 바른 문자로 쓰기 쉽고 부르기 편리하고 듣기 좋고 정확해야 된다. 아무리 구성이 좋다고 할지라도 혐오감을 주는 이름은 또 어려운 글자로 된 이름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면 혐오감을 준다는 거는 뭐 옛날에는 그저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5살 이내에 죽는 확률이 한 30% 40% 될 적에는 이제 천하게 부르면 된다 그래서 뭐 개똥이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그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음양의 배합이 잘 되어야 한다. 음양의 조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전음이나 전양의 경우는 대단히 나쁘다. 다시 말해서 순음이나 순양이면 대흉하고 음양이 배합되어야 좋다 얘기입니다. 순음이나 순양이면 생산이 없다. 즉 얘기가 우주 만물의 원리는 암과 수의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이 양끼리 아무리 깊은 사랑을 하고 안고 뒹굴어도 생산이 없고 또 음과 음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아무리 안고 뒹굴어도 자식은 안 생긴다 이런 이름들 음양의 배합이 좋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리가 잘 구성되어야 된다 얘기인데 장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리의 구성이다. 아무리 뜻이 좋고 이름이 좋아도 수리가 맞지 않으면 불합격이다. 이 얘기는 수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글자의 획수의 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컴퓨터를 치게 되면은 글자가 나타나도 실질적으로 내막에 들어가야 되면 그것도 수리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60갑자를 다 배열을 해도 이거는 3원5행이라는 숫자로 배열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잘 맞아야 된다. 수리가. 그래서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수리가 좋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리오행이라는 게 이제 곧 나오겠죠. 나중에. 그런데 그 수리가 잘 맞고 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오행이 잘 조화되어 상생하면 길하다. 오행이 잘 조화되어 서로 상극하지 않고 상생하면 길하다. 그래서 자원오행, 수리오행, 음영오행을 모두 마치면 금상첨화이나 수리오행과 음영오행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자원오행을 부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는 수리오행을 중히 여기는 이유는 사주 구성이 삼원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리오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행이 전극하면 운명이 순탄치 않다. 오행이 전극하면 서로 극을 하게 되면은 운명이 순탄치 않다. 선천운 사주 구성이 오행과 용희순을 참고하여 후천운인 성명의 오행을 조화롭게 배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사주 팔자는 우리가 선천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운의 흐름과 그 다음에 성명은 후천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천운이라고 그러면은 태어난 그릇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어난 그릇이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아무리 잘 태어났어도 운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렵게 사는 걸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운인 운의 흐름과 성명의 오행이 잘 조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주인공이 사주와 맞지 않으면 모에 맞지 않는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형상이고 양복 입고 갓 쓰고 다니는 꼴이 돼서 발전은 불구하고 흉화를 당할 것이다. 이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그겁니다. 본인하고 사주하고 맞지 않으면 사주 구성과 맞지 않으면은 남의 것이다 얘기죠. 이제 주역괴상의 길괴와 명괴 해제의 길효를 선택해야 된다. 얘기는 우리가 일단은 이 성명학에서는 수리로 가지고 초연운, 청년운, 장년운, 노연운을 사격으로 해석을 하고 전체 운은 주역괴상의 길괴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역 길괴를 선택하게 해가지고 생왕전국법으로 본명을 맞춰서 합격이 되어야 몸에 맞는 명품을 입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주역괴상으로 물론 수리오행으로 사주에도 맞춰야 되지만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우선 사주 공부는 아직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역괴상으로다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거다 얘기입니다. 또 성명자로 불용자를 배제하고 국가에서 지정한 임명자 중에서 골라야 한다. 우리가 성명자로 쓰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용자, 성명학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는 배제하고 또 국가에서 1800자, 2300자지 요즘은 늘어났어요. 2300자로 이름으로 쓸 수 있다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글자 중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발음이 중복되지 말아야 하고 발음이 허망하거나 천하지 말아야 하고 터무니없이 크게 원대하고 글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뜻은 피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중복된 이름 김경국 전부 다 어떤 기억으로만 이루어졌죠. 이런 거 피해야 된다. 어려운 발음 이난년 어렵죠. 이런 거 피해야 되고 허망한 이름 뭐 김허순이니 김세나니 이런 거 천한 이름 뭐 이문동 김계동 너무 큰 이름 있죠. 이천왕 대왕 글자 그대로 소망을 비르는 거 뭐 만복이 천복이 하는 거 이런 거는 피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천지지간에 전통 있는 고유명사나 짐승, 곤충, 물고기 등을 나타내는 이름을 피해야 된다. 예를 들어 고유명사라면은 해나 달이나 산이나 강이나 태양, 별, 은하, 칠성, 뭐 토성 등 이런 것은 피해야 된다. 또 짐승이나 곤충 이름도 피해야 된다. 새 이름, 벌레 이름, 뭐 짐승 이름도 피하는 게 맞다. 성인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자를 택하면 좋지 않다. 뭐 공자, 맹자, 시왕, 태조 그 다음에 유명한 인사라고 하면 뭐 예를 든다면 김구, 김대중, 김영삼, 이미자, 나훈아 등 세상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과 동일한 이름은 피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름이 좋은 기분을 벌써 그분들이 다 빼먹었다 얘기죠. 그래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선조의 함자나 항열자, 자손의 행열자와 같은 이름은 피해야 된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연락이 오면은 첫째 물어보는 것이 사촌 태어난 게 있으면 이름 대시오.
삼촌이나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대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신경 써서 했는데 똑같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상이나 선조나 그 다음에 집안에 가까운 사람과 같은 이름자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름을 짓는데 원칙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명 요결인데 이제 자형입니다. 자형이라는 건 양형체. 양형체는 나누어지지 않거나 상하로 나누어진 글자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문을 보게 되면은 두자 내지 습자가 조합이 돼서 이루어진 자가 거의 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형자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한자 그 자체나 다음에 상하로 구성된 자.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자 있죠. 이 양형자죠. 나무 목자와 아들 자자가 상하로 구성이 됐다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이걸 양형자라고 그러고 아니면 목자 그 하나 자체 그걸 양형자라고 합니다. 음양을 맞출 적에 이런 것도 이제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를 든다면 말맞자, 하늘천자, 큰대자, 오야니자, 그 다음에 성 높은 채자 등 이런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늘천자도 어떻습니까? 하나 일 밑에다가 큰대 한자입니다. 큰대자도 하나 일에다가 사람인 한자죠. 오야니자는 나무목 밑에 아들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채자는 묘산 밑에 또 조합된 글자. 이런 걸 우리가 양형체라고 한다. 양형체. 근데 음형체는 또 뭔가 하면은 좌우로 조합이 된 자, 두 자가. 두 자 내지 습자가 좌우로 조합이 된 자를 음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 있죠. 수풀림자 같은 거. 자, 나무목 두 개가 좌우로 붙었죠. 뿌리 근자 같은 거. 이것도 두 자가 합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음형체라고 한다. 그리고 중성체가 있습니다. 중성체는 좌우 상하로 나누어진 글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벌라자 같은 게 대표적인데, 자, 늑사자 위에 하나다. 실사에다가 이렇게 습자가 조합이 됐다. 이건 중성체다. 상하 좌우로 모여진 글자를 우리가 중형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대략 이렇게 구성된 것을 가지고 자 양형체, 중형체. 그렇다면 어떨까요? 글자를 제대로 지으려고 그러면은 성자가 양형체 이씨라면은 가운데 자는 음형체를 넣어야 되겠죠. 음형체를 넣고 아니면 맨 끝자에는 또 뭐 중성체를 넣으면 좋지만은 음양 하든가 또 그 다음에 양음 양 하든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성이 음이면은 양을 두 자 넣는다든가 또 사주에 음이 부족하다 하면은 성자가 음이면은 음자를 두 개를 한 개를 더 넣어가지고 음자 두 개, 양형자 한 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는 방법도 일단은 사주와 호환하고 조합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회계 음양, 자회계 음양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은 자회계 음양이라는 거는 홀수의 획수가 홀수인 자는 양이고
짝수인 자는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성자가 예를 들어 본자가 22획이라면 이거는 음에 해당되죠. 그러면 가운데자는 양에 해당되는 홀수자를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끝에는 또 짝수자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합을 하는데, 이것도 사주의 양이 왕하다면은 양자 하나 넣고 음자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또 음이 왕한 사주라 그러면 양자만 2개를 갖다 집어넣어서 맞춰줘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조합을 한다. 자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전양은 고집불통, 독선, 이기적이고 배타적 등의 성질이 나타난다. 전양이란 얘기는 사주에 전부 다 홀수만 되어 있다 얘기죠. 이름에.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또 전음이 이제 순음이라고 그럽니다. 전음은 의타적, 수동적, 소구적이고 주체적 심성이 결여된다. 그래서 뭐든지 남한테 의타해야 되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 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하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획수를 계산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획수를 계산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필획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명혁과 암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명혁은 우리가 글씨를 쓸 적에 나타난 글자, 숫자 그대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암획은 숨겨진 획수를 얘기합니다. 그래 명혁은 이해를 하겠지만 암획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이런 자입니다. 비교적으로 대표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씨는 4획으로 썼어도 구술 옥자로 읽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숨겨진 획수죠. 그 다음에 삼수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가 쓸 적에는 필요한 3개인데 이것도 물숫자로 해서 4획으로 읽어야 된다. 이걸 암획이라, 숨겨진 획이라 읽어야 됩니다. 그런 글자가 상당히 많지요. 암획이 많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4획으로 보아야 되는 글자가 이래 보면 삼수변은 물숫자로 해서 4획으로 계산해야 되고, 물강자는 실질적으로 쓸 적에는 6획인데 이것도 7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여기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잠길침 하지만은 또 심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필획은 7인데 적용은 8획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삼수변을 4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명획과 암획 이렇게 살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암획이라는 것은 뭐 이것도 심지어는 그저 신방병 같은 거 있죠. 이것은 마음 심자로 해서 5획으로 읽어집니다. 필획에는 석자잖아요. 3획이잖아요. 자, 이거 3획인데도 이거는 5획으로 읽어야 된다. 이게 마음 심자니까.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암획이라고 한다. 밑에 보면 쭉 다 있죠. 그래, 대략 암획은 이제 그런 거 5획으로 보인 글자 뭐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명획과 암획을 구분을 이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머리에 넣기는 망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한테 재작년인가 그 복사해서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름자 오행이 다 정해지고 획수가 다 정해진 책이 있죠. 그걸 이제 보시고 거기에 보게 되면 아예 획수를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이름을 쓸 적에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리 오행은 쉽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숫자 오행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거 뭡니까? 자원 오행. 우리가 자원 오행은 사실은 그 어떤 도표나 책을 보지 않고는 읽어내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행을 쓴 거 있죠. 그걸 자원 오행이라고 그래. 옛날 어른들이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전부 다 이 자원 오행 위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원 오행은 부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수를 따라가는 경우가 예를 들어 설궁변에 뭐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금이 거의 되고요. 날일변에 썼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화가 거의 되고, 또 불화병에 썼다고 그러면 화고, 뭐 이런 거 우리 많이 본다. 물수에 삼수가 되면 거기가 수로 적용이 되고, 또 토로 적용이 되려고 그러면 흑토변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토로 적용이 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 나무목변이라고 그러면은 목으로 계산이 되고요. 그런데 이 자원오행은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 변형돼서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다 써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다월자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고개육자라는 얘기입니다. 고개육자가 되게 되면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다월자는 수로 해석이 되는데 이 고개육자는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아마 고개육자는 뭐 토로 해석이 되는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 부수하고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그래서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우리 1800자짜리 제가 성명 사전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이제 다음에 드릴 테니까 보고서는 고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전에 한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고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 6, 7, 8, 9 한데 이 실질적으로 9글자 같은 경우에는 2획이지 않습니까? 이건 9획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지. 7, 7자도 2획이에요. 근데 이것도 7획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름에서 쓸 적에는. 10자 2획이죠. 이건 10획으로 계산해야 하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좀 혼란이 오죠. 그 9글자 외에서 9획으로 합니다. 9이니까 숫자 그대로 읽는다 얘기죠. 그리고 지금 예. 선생님, 예. 물론 여기 같이 들으시는 분들도 좀 참고하시라고 여쭤보는데 이 물숫자가 이 좌측에는 기억이 맞는데 우측에는 분명히 디디찍고 그래 4획이죠. 그 4핵인데 예. 여기 또 그 전에 우리 교육할 때 밑에 갈고리를 곡획으로 해가지고 하나 그거는 이제 또 곡획으로 쓸 적에는 그거는 우리가 주역 계상을 뽑을 때는 곡획을 쓴다. 예, 우리가 수리오행을 뽑을 적에는 필획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주역 계상을 뽑을 적에는 곡획으로 쓴다. 을자 사역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